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전열 정비에 한창입니다. 곳곳에서 잡음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냥 불러주신 대로 나가서 다니고 있어서요. 겸손한 예,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저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그리고 운영 방침 이런 거 나왔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하더군요. 네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뭐 총평 이런 거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 예상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장 임명을 하냐 마느냐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협치를 하겠냐, 이게 본인 스타일대로 독주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좀 의아할 정도로 딱 그냥 원래 예측됐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안철수 위원장 임명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앉아 있지만 사실상 이 인수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이 본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 권영세 의원 본인도 인수위원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륜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자리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삼선 의원의 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두 차례 역임한 인수위원장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밑에서 기획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면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폭이 매우 좁을 것이고 어제 이제 발표가 좀 난항을 겪었던 것이 권영세 부위원장의 고사라고 하는데 저는 양쪽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부위원장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인수위원장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서 또 이 안철수 위원장하고 조정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거든요. 10년 전이죠.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권영세 그렇죠. 한번 했었어요. 그럼요. 10년 전에 했던 걸 말하자면 재수하는 셈인데 나더러 또 하라는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제 그런 점 등을 고려했을 텐데 여하튼 그 양쪽에서 이제 보좌하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될 거라서 안철수 위원장의 운영의 폭이,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뭐 그런 긴장 가운데서 운영되는 게 또 맞기도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인사는 무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안철수 현 당대표이지만 총괄적으로는 당선인에게 중요한 것들은 보고가 되고 그럼요. 사전 협의가 되고 할 테니까 결국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돼. 안철수 당대표와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선거 투표 직전에 두고 뭐 거래성 합치는 쇼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갖고 함께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 일단은 강조를 한번 해두는 게 윤 당선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있겠죠. 있죠. 거기다 이제 안철수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굉장히 폭이 넓고 막 챙겨야 될 사람이 많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 쭉 하겠다 이런 리스트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조하셨던 과학기술 강국 관련된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실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이제 권영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챙길 것이고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라는 정치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저 같은 범인은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논란이 뭐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수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설령 뭐 약간의 이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그리고 소통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흔히들 우리 그런 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지역과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안배한 인사였다. 이런 것들이 항용 나오곤 했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말 했어요. 여성 할당제 하지 않겠다. 영호남 지역 안배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능력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한 인사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예. 이 능력주의, 김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 안철수 서울대 의대, 권영세 서울대 법대, 원희룡 서울대 법대, 본인 서울대 법대, 예. 이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배를 해서 다양성을 갖추는 게 좋지만 굳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 몇몇 구성되는 걸 좀 더 봐야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대 법대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아, 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능력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는 지금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50대에게는 3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그분이 걸어왔던 업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 30년 전에 대학을 위주로 꾸려진다면 저는 그건 이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좀 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2030 이제 청년 보좌역들을 하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메시지를 내고 호흡을 맞춰 왔는데 이런 인물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 팀장 같은 여성이 맡았었고 이 2030 청년 보좌역들을 앞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청와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배치할지가 또 나올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최초의 서울 이 고향인 대통령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의 정치에서는 영호남끼리의 각축이 더 심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 되는데 이미 이제 60년대생 그리고 서울이 중심으로 옮겨온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집권하는 세상에서는 어쨌거나 수도권 출신의 인물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인구의 절반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내각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되는 게 맞기도 하고요. 물론 그때는 좀 다른 이분들이 지금 이제 2000년대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옛날은 좀 다르겠지만 여튼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영호남 지역 안배라는 것이 예전만큼의 큰 의미를 지니겠느냐는 점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성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는 문재인 뭐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을 무리하게 배치하다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스토리를 위주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성 할당제를 하다 보니까 네. 자릿수는 채워야 됐겠고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스토리 위주로 뽑아서 이런 분이 하셨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후에 업무에서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를 채우진 않겠다고 했지만 남성 일방으로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할지는 이것도 사실 좀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능력,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고 어제도 강조했고 능력 위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능력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지, 능력의 기준을 뭘로 잡을지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 좀 뭐 이른바 유명한 학교의 유명한 학과 출신, 학력이나 그 이후의 경력만으로 능력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조금 이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좀 성함을 잊었는데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신 초선 의원, 거제 출신의 의원님 계신데 제가 네. 그 국민의힘 이분 성함을 잊었는데 9급으로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6급으로 승진할 무렵에 한 급을 강등해서 송파구청으로 옮겨와서 결국 서울시까지 근무하다가 이명박 청와대 시절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9급부터 시작해서 마산고 졸업에 9급으로 시작해서 이 청와대 행정관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오졸 계신데 신화를 썼네요. 예, 뭐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제시에서 부시장까지 하고 거제에서 지난번 시장 도전에서 변광용 민주당 시장에게 아깝게 패배하고 예. 이번에 거제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초선 의원인데 아, 네, 그래요. 예, 이분이 행정실장을 지금 맡았어요. 이제 그런 점은 윤석열 후보 당선자가 얘기하고 있는 능력 위주의 선발의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인데 사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또 행정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총무처럼 모든 일을 챙기는 분야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인사로 말할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인사
그가 강조하는 능력의 기준은 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보죠. 이것도 핫 이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바꿔야 합니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설 테고 윤석열 후보가 이걸 밀고 들어올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도 초반에 여성가족부와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아마 꺼내고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여론 지형에 있어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디서 어디까지 버틸지가 사실은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논의돼야 될 지점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그럼 윤석열 정부가 정말 폐지할 수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려 57개나 돼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2017년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남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역할을 위임한 걸로 하고 부처 해체를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초보인데다가 이걸 소위 말해 7자 공약을 만들었던 2030 청년 배우자역들도 정부의 역할이나 행정의 구성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이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본 거라서 선거하는 당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법 개정을 요구할 건데 정부 개정 조직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부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구상인데 이거 자체 완전히 뭉개버릴 수는 없는 또 측면이 있거든요. 네, 숫자만 가지고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정부조직법 또는 국무총리 첫 총리 인준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트러블이 길어지면 새 정부 출범 발목 잡는다. 또 뭐 일부에서는 이런 옛날 얘기가 틀림없이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 한복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도 어느 선까지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향후 정치 일정은 5월 10일 날 새 대통령 취임해서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고 네. 약 20일 후인 6월 1일에 지방선거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어중에 이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져서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면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는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 미치죠.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세게 뭐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좀 힘든 서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론조사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5월에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를 네. 양쪽이 서로 주판화를 계속 튕겨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확실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침에서 볼 수 있듯이 네.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방침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땐 여가부 폐지에 전면 반대를 하면서 이걸 이슈로 키워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의 지형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갈 건 아닌 점이 결국 4월, 5월에 불거질 건데 네. 요 시작은 일단 인수위가 어떤 그림을 그린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노 변호사께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가서 제가 급작스럽게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첫날이라 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좋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한번 볼까요? 꿀딸기님께서는 민주당 홈페이지 가서 얘기합시다. 윤호중 사퇴하라고.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 불만도 있으시고 견해 주셨네요.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하자 이런 얘기 나나님도 주셨고 이수정님은 이명박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언론 길들이기 그리고 검찰 하명 표적 수사였다. 예전의 사례에서 원고지신으로 뭘 찾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과 다음 계속 얘기 이어가죠.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어제 맡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아마 오늘 이제 본인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인데 네. 초대 국무총리까지도 갈까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조선일보가 김부겸 총리에게 총리 유임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조선일보의 취재 정확도로 봤을 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근데 한 번 더 계속 맡아달라. 예, 네.
일단 보도에서 전제로 까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김부겸 총리 측에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전달해야 되는 당사자가 총리에게 아직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기사에 담은 걸로 봐서는 근데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점 등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여론 떠보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로 협치하는 그림을 보여주려면 총리직을 민주당에게 맡기고 지금부터 2024년까지의 정치를 협치로 운영하고 그러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2024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총선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정치인 윤석열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때만 해도 네. 그렇게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던 것인데 김부겸 총리의 유임을 제안했다는 것은 나름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고요. 뭐 절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또 이제 코로나와 이런 방역 문제가 수습되는 한 6, 7개월 정도로 해서 과도기를 두자고 했다는 것이 사실 이제 5월부터 벌어질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는 청문회예요. 네, 인사청문회. 예,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청문회가 여러 가지로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10년 동안을 이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정치인들이 전부 여당 생활만 하다 보니까 청문회 ABC조차 다 잊은 상태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쪽에는 의원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청문회에 특화되어 있는 베테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갖다 임명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고 그럼요. 강하게 프레싱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난 5년 동안 그 국민의힘이 해왔던 여러 가지 청문회,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후보자 문제와 관련된 돌파가 잘 안 되니까 우회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엔 그렇게는 안 했는데 배우자나 자녀 문제까지를 다 들고 나와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사업을 했는데 그 정부 사업에 1,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으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것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되는데 5월 내내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 줄줄이 낙마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선거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을 하면서 협치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결정을 하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란한 패가 되죠. 오히려 네. 이걸 김부겸 총리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로도 벌써 시끄러워질 겁니다. 예, 쉽게 받기도 그렇고 안 받자니 뭔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총리를 맡는다 굉장히 대담한 정치적 상상력으로 읽히긴 합니다만 우선은 저쪽에서 제안을 해올지 모르겠고. 전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다 예미 얘기가 끝나서 제안을 한 걸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잡는 게 애매한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안을 받은 사람이 김부겸 총리이고 김부겸 총리는 민주당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협치의 상징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는다, 활용 정점을 찍는다 하면 이거 받아야 되나는 고민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런데 놓여질 겁니다. 김부겸 총리가 좋다. 그럼 내가 그 연장 근무 제안을 받겠다. 혼자서 결정하거나 그럴 수만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의사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의 그분의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는 결정은 고독하게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총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를 자기가 총리로서 좀 자리를 지키겠다. 코로나 정국을 잘 마무리 짓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반대 명분이 또 뚜렷지 않은 거라서. 명분을 찾기로 들면 꼭 못 찾을 것도 없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텐데 예, 굉장히 고민이 서로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협치하라고 얘기하고 총리 자리까지 얘기했는데 덥석 내놨거든요. 덜컥. 예, 이걸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싫다,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있겠냐.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되는 거죠. 이건 다각적으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 같긴 합니다만 조선일보가 정치를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한번 띄워보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띄우는 걸로 보고요. 이제 오늘 일면에다 기사를 배치해 놓은 상태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협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172석의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이상은 국민의 힘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적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안철수 초대 총리 카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김부겸 총리의 유임을 제안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카드를 한번 해서 사실 이게 전국에 던지는 파장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선거 전부터 싸움을 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측에서 한 수 미룬 것일 수 있고 예. 김부겸 총리는 6개월 마치고 나서 코로나 문제가 안정이 되면 명예롭게 퇴임하고 그 자리를 안철수 총리가 옮겨간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들이 그 뒤로 발생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손해볼 카드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총리 자리를 내준 것일 뿐이지 네. 총리에게 모든 인사의 정권을 지금 당장 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예, 뭐 해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민주당이면 저렇게 했겠냐. 윤석열은 하는구나. 이런 것이 주는 인상에 대해서 양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질병청이나 정부 예측으로는 새 정부 공식 출범하는 5월쯤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이렇게 진정이 돼서 시기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던져진 건 맞고 네. 당분간은 이목과 화제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이거 네. 역시.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감이랄까요?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심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야권 단일화가 정말 실제 득표면에서 도움이 됐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윤안 단일화 언제까지 2인 삼각 체제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조금 이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의 연합 정치를 다시 돌아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네. DJ, JP 연합할 때 JP에게 총리 자리만 준 게 아니라 경제 강요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공사 임명권도 꽤나 많이 넘겨주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재무부 장관에 김용환 그렇죠. 전 의원을 예.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IMF를 극복하는데 어쨌든 김종필 측 인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2년을 머물렀지만 결국 역사에 이름이 남는 건 김대중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한 경험을 지금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자리를 넘겨줘야 될 중요한 그 인물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 초반 협치는 무리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한 번 학습된 사례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당장 바꾸거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니까 예. 그러지 않는 한 아무리 협치라는 명분에 안철수 당대표에게 무엇을 맡긴다 한들 실질적인 국정의 운영 키는 여전히 윤 당선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뭐 1, 2년 정도의 협치가 지나가면 각자 독립하는 구조로 또 갈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당세랄까 뭐 의석 세석 이걸 떠나서도 그렇죠. 뭐 하부 구조나 당원이 뚜렷하게 잡히는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24년 총선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합당을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돌아가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큰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뭐 투표 직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 정치 얘기에 거의 뭐 백과사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 윤안 후보 단일화 득표면에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25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거기에 안철수 기여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 25만 표를 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여를 한 것이고 모든 게 이유가 되긴 합니다. 25만 표짜리 이유야 만들려면 100가지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하게는 40%의 지지를 돌파를 못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가 결국 그 지지를 돌파한 것은 이 단일화라는 이벤트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철수 쪽에서 표가 몇 표 왔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투표할 생각이 별로 없이 팔짱 끼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야 윤석열이 저 정도면 정치하겠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 블럭을 모아서 오는 것들을 이준석 안고 안철수 안고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오랜만에 옛날에 쭉쭉 사람들 모으던 형태의 정치를 본 기분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돋보이게 하고 표를 모으는데 전 분명히 플러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이 열심히 한 거지. 네. 이 효과 때문에 반감됐다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윤한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표를 몇만 표, 몇천 표를 가져왔는지는 계량화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뭐 아무리 시간을 많이 네. 줘도 규명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윤한 후보 단일화, 기습적인 단일화, 정치를 희화화시킨 극치점이라고도 보는데, 그거에 따른 반작용은 분명히 있겠지만, 단일화를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조금 더 한 발 다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투표 욕구를 자극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되지 돌이켜보면, 않았으면 예. 복귀는 앞으로 선관 이후에 이제 세대별, 지역별 득표 이런 거가 사실 출구조사보다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니까 네네. 그거는 통상 선거 끝나고 한 달쯤 있으면 나오는데 제 예년 취재 경험으로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김 소장이 보시기에는 단일화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근소하게라도 이기지 않았겠느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윤석열 후보에게는 점수를 늘릴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자력으로 네. 뭘 하나 만들기는 힘든 구조였다. 네. 써먹을 건 다 써먹고 그렇죠. 오히려 점수 까먹을 일이 좀 더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함으로써 의제도 조금 바꾸는 기능도 있고 물론 그거에 따른 반작용으로 민주당 표가 결집했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요인으로 좀 더 작용했다.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었으면 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표를 훨씬 많이 잘라 먹었을 거예요. 한철수 후보가. 예. 댓글 한번 볼까요? 김정숙 여성님, 김성회 소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 중이다.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비비정님, 열매는 달고 인내는 쓰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콩킹님께서는 김한길 총리 해야지 라는 말도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준석 대표 갈라치기 전략, 젠더 전략.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공격받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이준석 책임론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핵관과 또 대척점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당선인 위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김 소장께서는 이준석,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 이 역관계랄까? 관계 앞으로 어떻게 좀 스무스할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윤핵관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준석 대표가 낙마해 버려서 무주공산이 되면 사실상 윤핵관이 당정을 다 차지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꼭 해보고 싶겠죠. 근데 그게 되는지 문제는 여부는 또 별도입니다. 거기에 근저에는 뭐 혐오를 기반으로 했던 뭐를 기반으로 했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현실 정치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을 갖고 있는 규모로 보면 웬만한 중진 정치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에 대해서 욕을 하면 어디든 댓글을 달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유 없이 내치긴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죠. 어쨌거나 권력 투쟁을 하는 중인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입장에서는 남의 말을 듣거나 누구에게 숙일 사람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투쟁형으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인데 공천 문제가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이 거의 그냥 상향식으로 해서 권리당원 많이 갖고 있고 동네에서 인지도 높은 사람을 뭐 이길 방법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은 지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할 수 있는 구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 좀 챙겨가려는 게 있을 것이고. 자, 이준석 대표의 목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노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아마 갖고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즉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이것은 수많은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윤핵관들 중심으로 해서 TK, PK 세력들은 지금 이대로 2024년 한 번 더 공천 이것만 목표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의 대립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뭐 대결이 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의 승패를 예단하기엔 지금 너무 섣부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자기의 강력한 지지 기반 그거는 아직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예, 당대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승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패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죠. 윤핵관은 어쨌거나 정부를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정기관도 쥐고 있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그럼요. 예. 선거에서 이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긴 당대표인데 책임론이 불거지는 건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나 여성계에서는 할 수 있는 항의인데, 네. 내부에서 나올 항의가 아니긴 하죠. 예. 그렇다는 점에서는 내부에서 인기가 없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한번 이준석을 깎아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사라질 정치인 같이 보이진 않고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 표심 보고 뜨끔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리고 뭔가 향후 정치적 활로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라도 보충할 지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남과 갈라치기를 통해서 이대남은 어느 정도 잡았는지 모르는데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초반의 여성까지도 대거 민주당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갈라치기를 통해서 얻었던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느냐. 이번 선거는 가까스로 이겼는데 향후 큰 선거들 대응하려면 계속 그 카드는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2013년부터 갤럽에서 했던 월별 그 정당 지지도의 흐름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놓고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0대 지지율을 남성은 회복을 해서 넘어섰고 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지금 최초로 20대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예.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성이 대략 30에서 40% 수준, 여성이 20에서 30%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네. 이게 다 무너진 게 탄핵 때거든요. 탄핵 때 전부 다 바닥을 친 다음에 40대는 회복이 안 되고 50대도 회복이 안 되고 20대 중에 남성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살 잘 달래왔으면 20대 여성과 남성을 전부 다 보수 진영으로 20% 이상 끌어올 수 있었는데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만 우르르 끌고 오고 여자들은 못 끌고 오게 된 그림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소장 말씀처럼 지금 당장의 선거에 승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그림이 만들어졌다. 즉 운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한 방 맞고 일단 근육은 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시 약물을 끊고 예. 이 혐오라는 약물을 끊고 원래대로 들어와서 기초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예. 20대 여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들을 빨리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유 참 좋네요. 혐오라는 약물을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라는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는 거죠. 다음번에는 걸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간신히 넘어는 갔지만 네네. 어쨌거나 갈라치고 혐오하는 정치 이거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만 투표가 늦어졌어도 저는 어떻게든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판에 여성들의 표 결집이 워낙 대단하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여론조사를 그렇죠. 보고 예, 있었기에 예. 그래서 드려본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 변호사 휴가 중이어서 노영희가 없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노 변호사가 워낙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반이라도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댓글들 잠깐 볼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국짐당 하는 것 좀 보고 배우라. 아쿠 이름이 올라가서 네, 리성엽 영문 이렇게 쓰신 분 말씀 주셨고요. 민주당 정신 차리라 송윤희님. 뻔뻔하다 윤석열 후보 좀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뜻을 담으신 걸로 읽겠습니다. 재림 JC 킹님. 자
이준석은 수사 자료 터지고 정치 인생 종점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네요. IBH님.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대장동 특검. 어제 윤 당선인도 기자 문답 과정에서 그거 뭐 하자 원칙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인데 부산저축은행 비리건까지 해서 특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야 합의도 중요해 보이는데. 해야죠. 예, 뭐 그거는 다른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줄지 않고 있고요. 네.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우르르 윤석열 당선자 측에 줄 서는 사람들 생기는데 예.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놓을 것이냐? 예,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처음에 특검 부딪히던 때에 비해서는 양쪽의 입장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아니라 대한변협에게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뽑자라는 식의 좀 무리한 주장을 했었어요. 네. 대한변협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중립적 기관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예. 기관이라고 보긴 뭐하죠.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2사람 뽑아서 하자. 뭐 좀 이런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양보를 했고. 네. 지금 민주당은 원래 하던 대로 이 상설특검법대로 하자는 정도로 했는데, 예, 좀 좁아져서 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이건 이재명 후보, 전 후보 측이건 민주당으로서건 어쨌거나 이거는 한번 짚고 털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정확히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자 나한테 5천억 원 갖고 나한테 1,000억 원 갖고 오면 내가 너희들 1조 벌게 해줄게라고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0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 공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밝혀낼 게 없고 네. 마찬가지 의미에서 윤석열 검사 시절에 중수 이과장 시절에 대장동 관련돼서 대출 비리를 전관 예우 차원에서 혹은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으로 윤석열 과장 휘하에 있는 그 박 검사가 네. 사건을 쓱 흘려보낸 사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자, 우리 이 건으로 대장동에서 크게 한탕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건은 무마해줄게라고 했을 가능성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몸통이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중요한 정치적 인물인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대장동 특검에서 주범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확실히 그럼요.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는 특검 체제로 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성도 잘못한 사람들 있으면 처벌받고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정치 현안 이거는 김성현 선생님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